는 그 리서치에 대한 주요 경과와 그리고 NFT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클레이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클레이튼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올라갈 때 편집해서 올라갈게요. 일단은 이제 페이퍼 서미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쉽게 할 거냐 어렵게 할 거냐. 이제 쉽게 가는 방법은 오픈 액세스 저널을 내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MDPI나 IEEE 액세스나 그런 것들인데, 마땅히 스페셜 이슈로 나온 것들은 딱히 없었어요. 블록체인 자체가. 네, IEEE 액세스는 저번에 확인해봤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었던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어디에 낼까 좀 찾아보다가 IEEE 뎁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3년차 된 이제 컨퍼런스인데, 저기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게 했습니다. 한번 하면은 이제 이게 저게 만약에 좋은 컨퍼런스면은 네네. 괜찮은데 좋지도 않은 컨퍼런스면은 사실은 이 연구는 그냥 그 정도 레벨에 발표되고는, 물론 이것도 업데이트해서 또 다른 데 제출할 수는 있는데 좀 아깝게 나가던데, 저거만 한번 체크해봐라. 그 컨퍼런스 중에서도 그 저널급으로 인정되는 컨퍼런스가 있어. 아, 네네. 그런 컨퍼런스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정보학회 그런 리스트가 있을 거야 아마.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건지는 체크를 해보고. 아마 이름이 뎁인 거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 자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서 그래, 그건 조금 그런 탑티어 학회 내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뭔가 조금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뭐 이번 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몇 개 후보들이 그 요청 콜퍼 페이퍼나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그 주머니한테도 하나 준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네. 그것도 아마 그것도 서브미션이 그것도 8월이고 이래서. 네. 보통은 이제 컨퍼런스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탑티어 컨퍼런스들 있잖아요. 매년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 탑티어 컨퍼런스는 무지 어렵지. 거기는 이제 몇천 개의 논문이 서브미션 되고 거기서 몇 개만 추려서 발표하게 되니까 한번 찾아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정보과학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논문 제출 시간은 23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보고 싶어서 뭘 준비를 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주말에 이제 바로 어제죠. 페이 프로토콜이라는 데다가 이제 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안드레슨 호로이츠와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했는데 주말 며칠 동안에 약 1.7조 원이 모였어요. 이더리움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제 역사적인 자금 모집을 하게 된 이제 프로젝트인데, 저도 여기에 100만 원 투자했다가 수수료 때문에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준으로 있어? 네, 지금 수수료 수준이 그래요. 아, 리더값 때문에 그런 거니? 네, 이더리움 지금 280, 260 이 정도 되니까 네, 수수료가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교수님께서 저 샤딩 논문 할 때 이제 머신러닝으로 다음에 트래픽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보학이니까 짧게나마 이제 이런 걸 해볼까. 수수료가 낮은 시간대역을 찾자. 라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예측하는 문제와 똑같거든요. 가스 프라이스가 낮은 시간대를 찾는다는 거는.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딱 이제 3페이지 정도의 논문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수료가 낮은 시간대요. 뭐 나가서 수수료 낮은 시간대요 플러스 이더가 떨어졌는데 그건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저거 가격까지 예측하면 좋겠지만, 예전에도 우리도 엠블럭에서 그 뭐 좀 코인 쪽에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해주면서 그 시간 찾아서 그때 그냥 왕창 보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거든. 네네. 근데 이제 물론 머신러닝 쓴 건 아니지. 이제 대충 뭐 요때가 좀 영상 이제 네네. 해서 보내고 막 그랬었지. 그래서 언제 보내야 수수료가 가장 낮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사실 이게 데이터만 모아놓고 그냥 그렇지, 돌리면 되지. LSTM이나 GRU 같은 거를 돌리면 결과는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짧게나마 준비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볼 네네 수 있는. 이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정보화 키는 일단은 근데 저게 그렇게 괜찮은 프로젝트니? 뭔데 그래? 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근데 얘네들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더리움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테더와 그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이렇게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은 중앙화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 테더는 그리고 지금 SEC로부터 너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발행한 것 같은데? 라는 경고도 받기도 했고요. 그런 맞습니까, 현빈님? 항상 논란이 쌓여있죠. 네, 테더는 그런 논란이 쌓여 있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거는 메이커다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걔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테이블로 맞추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로직이 가능한 이유가 항상 그 스테이블로 발행한 그 돈보다 암호화폐로 담보로 잡은 대출금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출 담보의 어떤 규모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한 알고리즘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였고 이제 내부적인 로직은 뭐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인베스터가 일단은 애플과 페이스북 여러 군데 투자한 안드레슨 호로이치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투자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얘네들 나름대로 하여튼 알고리즘을 좀 만들었다? 네네. 스테이블화 시키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가 배경이 되는 문제점을 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어떤 중앙화 이슈 플러스 담보대출의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적하면서 딱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 자본만 많으면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얘네가 다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미 1.7조 원이 모였어. 이거는 이 사람들의 프로젝트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잠기고 이 페이의 가격 안정화를 맞추는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돈이에요. 1.7조 원이 전부 다. 별로 큰 돈은 아닌데 저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1.7조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제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1.7조 원이면은 이더리움 전체의 약 100분의 1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 이더리움 규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아직도 암호화폐는 그 시장 자체가 많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단이 아닌가? 태도 보유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발행량은 40조는 넘어요. 40조 넘는 얘기는 뭐 그 정도를 일단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발행했다는 의혹이 있죠. 내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의혹이 있긴 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도 시작점이 1.7조면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어제 바로 런칭을 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제 NFT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저희가 원래 블록체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트러플과 솔리디티 많이 공부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러플 대신에 하드햇을 쓰고 가나슈 대신에 알케미를 쓰고 솔리디티 대신에 이제 바이퍼로 조금 넘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래에 있는 연파이낸스나 오픈시 그리고 공익스 프로토콜 이거 이외에도 이제 커브 파이낸스나 유니스왑 같은 유명한 서비스들이 이제 바이퍼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대부분 이제 개발 환경들이 알케미와 하드햇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과만 통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토큰이다. 그럼 토큰 올리고 그냥 블록체인 내에서만 통신하는데 이제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계약끼리의 통신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파인 NFT 성장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예로 이제 NFT라는 컨트랙트가 있고 이 NFT를 판매하는 옥션이라고 하는 컨트랙트가 있어요.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니즈가 좀 많았는데 이전에 과거에 썼던 툴 같은 경우 트러플이나 가나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더리움 회사가 띄울 수가 없고 내 로컬에다 가상의 블록체인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됐거든요. 그렇다고 실제 메인넷에 올려서 한다? 지금 가스비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알케미는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가상의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을 바로 포크하고 거기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끝내버리는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디파이나 이런 NFT 프로토콜들이 다 알케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제 연파이낸스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호출 관계가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블록체인에 특히 이더리움에 어떤 서비스들은 전부 다 컨트랙트와 컨트랙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NFT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이제 NFT는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오픈시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이 오픈시가 옥션이라는 컨트랙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NFT가 다 하나씩 연동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NFT의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IPFS에 저장한다 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미술이라고 하면은 뭐 해시마스크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제 게임은 크립토키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고 비디오는 뭐 탑샷 등등의 이제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코드부터 볼 건데요. 이 코드는 이제 바이퍼 자체는 파이썬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파이썬만 알면은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NFT의 전송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이벤트 전송은 당연히 내 NFT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이제 승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 NFT를 전송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프루브가 왜 쓰이냐? 바로 옥션을 진행할 때 옥션 경매하는 경매 담당자가 내 NFT를 이제 낙찰된 사람한테 전송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어프로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프로폴은 그냥 내 모든 NFT를 다 전송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하나씩 변수를 볼 건데요. 이제 ID2 오너는 일단 맵 자료 구조고 이제 NFT 아이디와 오너 주소를 매핑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ID2 어프로벌은 승인자의 주소와 NFT를 매핑한 변수고요. 이제 오너2 토큰 카운트 이거는 주소에 몇 개의 NFT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변수이고 이제 오너2 오퍼레이터는 이제 오퍼레이터와 이제 오너를 연결하는 그런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터 같은 경우에는 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아무나 발행하지 않거든요. 크립토키티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아트웍이라고 하는 것도 갤러리에서만 민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크립토키티에 와서 아무거나 발행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크립토키티의 어떤 컨트랙트나 아니면 어떤 사람, 이 사람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민터 변수입니다. 이제 발행하는 것부터 볼 건데요. 일단은 코드를 하나씩 보면 언더바이드 토큰 2는 이제 2라는 어드레스 값을 받아서 토큰 아이디에다가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요. 만약에 이미 토큰 아이디가 이미 추가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토큰 아이디에다가 2라는 주소를 할당하는 형태로 그냥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주소라 하면 뭐니?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지갑 주소. 지갑의 주소. 네. 그러니까 내 지갑 주소에다가 토큰 아이디를 추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추가가 되었으니까 소유하고 있는 NFT 개수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플러스 이퀄 1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코드가 되게 심플해요. 이제 왜냐면 누구나 실행할 수 없는 권한이 이미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코드가 좀 심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제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랜잭션의 전송자와 민터가 일치가 된다. 즉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사람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어서트 구문을 하나 써주고요. 그리고 to 어드레스가 이제 빌리드한 어드레스인지 체크하는 구문이 to가 제로 어드레스가 아니다라는 구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셀프에 위에서 봤던 언더바 에드 to 토큰 언더바 에드 토큰 2 해가지고 이 to라는 지갑 주소에다가 토큰 아이디를 할당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토큰들에는 URL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 URL이나 어떤 IPFS에 올라간 이미지 정보,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영상 정보를 매핑하는 방법은
단순히 이제 URI에다가 토큰 아이디를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근데 됩니다. 저때 그 토큰 아이디가 네네. 저 토큰 아이디는 뭐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생성하나 아니면 내가 아이디를 발행하는 사람이 아이디를 정해줘요. 발행하는 사람이 네네. 아이디를 넣는다. 그러면은 뭐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하여튼 그 토큰이 유니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는 그 발행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뭐 지갑 주소와 아이디 같이 합쳐져서 그 유니크니스를 네네. 하게 이 되는 토큰 아이디가 딱 그 전체 컨텍스트 내에서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면 1번 딱 하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유니크니스를 보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간에 내가 이제 만약에 그림이다 그러면 그림의 어떤 URL을 이 토큰 아이디하고 링크시킨다. 네네. 이제 그 링크된 URL은 이제 IP 애드레스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ERC7의 표준화는 한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코드가 전체가 한 200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NFT는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나는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토큰이 내가 만약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누구나 다 그 발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네네. NFT를 누구나 다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지금 뭐 IPFS에 뭐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 네네. 그럼 나는 그거 소유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토큰 만들어서 그 주소를 링크시키는 거 어떡하냐고. 아,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막지는 않고요.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사회적으로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화가가 이게 내 지갑 주소다라는 거를 인증을 하고, 나를 네. 드러내서 네. 이 지갑 주소와 연결된 아이디만이 네, 이게 진품이다 인정한다.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슈퍼레어나 이런 NFT 미술품 하는 사이트를 가보면은 이제 아티스트 목록들이 있어요. 이 아티스트에 대한 지갑 주소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NFT는 이 아티스트가 발행한 NFT가 맞다라는 게 인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의 지갑 주소로 한다. 그래서 그 하여튼 이 NFT 이제 뭐 사기도 있을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네네. 뭐 그러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옥션을 여는 그 NFT 중개자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 화가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뭐 이중섭이다. 그럼 이중섭인데 가짜 이중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네네. 그게 문제네. 뭐 사실 근데 NFT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너무 그 지갑 주소로만 통신하는 익명화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중간에 어떤 실명화된 서비스 매개체가 존재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IPFS를 통해서 뭐 파일은 막 분산돼서 어딘가 이제 저장돼 있을 텐데 네.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럼 내가 정말 이 진품의 토큰 이 NFT를 통해서만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거는 사실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NFT 가진 사람만 그래서 인크립션에 뭐 해당되는 키값을 네네. 그 토큰에 담을 수 있잖아. 그래서 NFT를 소유한 사람만 볼 수 있게끔요? 그렇지. 아니면 내가 그 소유를 그거는 그냥 인크립션, 디크립션의 문제라고 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하여튼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 그림에 대한 뭔가 암호화의 키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 키를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보여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경매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일단 작품을 보여줘야 이걸 팔 수 있잖아요. 그 파는 순간 그런 거 자체는 이미 디지털 세상에서 그냥 오픈돼 있는 거다. 네, 그때 이미 경매에 올라가 있으면은 캡처 떠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NFT의 내러티브를 찾는 이슈에서는 이게 원작자의 어떤 원작자가 인증한 작품이 맞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일단은 원작자가 네네. 인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원작자가 이것은 디지털로 10카피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네,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인증하고 그 10개만 토큰이 딱 그 존재하게끔만. 네네. 근데 뭐 사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간단한 사실에도 왜 열광하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미술품 세계도 마찬가지지 뭐 위작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나는 이거 원본 그러니까 보는 느낌만 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것이 원본이다라는 네네. 그거에 이제 그 밸류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NFT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제 현실 세계의 미술품 위작에 대한 이슈나 그 진품 검증하는 게 되게 까다롭고 실제로 뭔가 이제 스캔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이런 거 다 근데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참 이게 신뢰 문제인데 그 화가가 딱 10개만 한다고 나중에 또 지가 또 반응해. 아 그거는 인정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인정 안 하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NFT는 그 화가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은 그 화가의 모든 제품의 가치가 다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더 발행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한번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냥 딱 뭔가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을까라는 것도 좀 이슈긴 하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터가 정해졌잖아요.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갤러리를 여는 어떤 이제 갤러리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신 인증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최근에 그 슈퍼레어라고 하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뭔가 어떤 믿을 만한 갤러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런 뭐 특히나 이런 그림도 있지만 디지털 사진이 가장 이제 앞으로 이슈니까. 네. 디지털 사진이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이게 뭔가 비즈니스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뭐 나만이 보여줄 수 있다라든지 물론 이제 캡처 뜨더라도 내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도 어떤 화가의 그림을 뭐 4K다 뭐 10K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그 파일은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 파일에 토큰이 있음으로써 이제 4K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캡처 뜨는 건 이거 완전 떨어지는 거잖아.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애드됨으로써 심지어 저것도 있잖아요. 그뭐 루이비통 옷이나 뭐 이런 것도 내가 그 토큰을 사야만 내 사진에 그게 딱 돼서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네. 근데 그건 이제 중앙화된 방법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뒤에 보면은 저기 지금 NFT 가지고 이제 많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례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사실 별거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네네 이 토큰은 그냥 전송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ERC20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펀저블한 토큰이기 때문에 내 거에서 플러스하고 상대방 거에서 마이너스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여기는 단순해요. 내 거에서 토큰을 지우고 상대방한테 토큰을 추가하는 토큰 아이디를 매핑하는 거를 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쌍에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는 순간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 월렛에 뭐가 됐든 하여튼 저 전송이라는 저거를 저 메소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럼 전송되면은 자동 얘가 그럼 내 월렛 지워주고 저쪽에 애드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된다. 네, 동기화가 되고 이게 전송한다는 거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는 이 NFT 토큰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게 이제 remove 토큰 from과 add 토큰 to 이 두 함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인터널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익스터널인데 사람들은 언더바가 아니라 이제 익스터널에 표시된 transfer fro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토큰을 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프로브인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NFT를 지우거나 아예 불태우는 함수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소유 NFT 전송을 다른 사람한테 허용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어떤 옥션에다가 이 사람 옥션 경매자한테 맡기고 이 사람이 알아서 이제 옥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전송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어프로브라고 하는 중간 함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NFT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 분석이었고
이제 IP 패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IP 패스를 사용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 내 NFT를 봤는데 이게 엑스박스가 떠 라고 하면은 이제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항상 이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스토리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 업로드에는 주로 피나타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IPFS 클라우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고 여기서 이제 URL을 만들어 주면은 그거를 매핑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케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알케미의 제품군들을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픈시나 NFT 탑샷, 슈퍼레어 같은 이미 유명한 NFT 옥션 경매자와 NFT 미술품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이 알케미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IPFS에 올릴 스토리지 공간도 있고. 그래서 IPFS가 원본이 절대로 손상 안 된다는 게 개런티가 되나? 내가 그 IPFS 그냥 뭐 잘라서 분산 저장 시켜주잖아. 네네,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마치 토렌트 같은 거요. 토렌트가 분산 저장하지만 항상 내가 받고 싶을 때 다운로드 하려고 보면 이미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지우지 않는 이상은 원본이 손실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콘 같은 경우가 너가 가지고 있으면 너가 스토리지 비용을 부담하니까 우리가 코인해 줄게. 그렇지. 뭐 이런 아이디어 나온 거고요. 파이코인이 요즘도 괜찮나?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요즘 또 특히나 옛날에 사실은 확 했다가 사용처가 없다가 난 이것 때문에 좀 뜰 것 같은데 진짜.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배 아픈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열국이 형이 이제 발표해 있었던 그 시점보다 한 몇십 배는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야, 맞습니까, 현빈님? 20만 원. 파이코인 20만 원이야? 어? 10배 정도 오르지 않나 싶은데 엄청 배 아픕니다. 그러니까 발표했을 때 샀으면은 이미 1,000만 원이 희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지. 네. 아니 나도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엄청나게 관심 가졌다가 한동안 쫙 밑에 깔았잖아. 그래서 미술품 딱 얘기할 때 파이코인 생각이 났었거든 사실. 네네.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다 매수했던 것 같아요. 왜 액션을 안 했어? 다들 같은 생각이었는데, 어. 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도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있고, 코드도 있고 하니까 이제 NFT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반대로 이제 이런 사이트를 잘 만들고 어떻게 잘 이제 비즈니스를 펼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가 슈퍼레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트웍에 대한 NFT만 취급하는 마켓플레이스고요. 보면은 이제 아티스트의 작품들, 뭐 크립토키티나 이런 게임들은 전혀 안 올라오고 말 그대로 그냥 갤러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최근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게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사실 사이트를 만드는 기술력보다는 이 아티스트가 누구냐가 더 큰 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위 있는 아티스트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가, 네, 그게 훨씬 더 주목받고 있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판매하고 있는 가격도 대충 보이죠? 그래서 다충분이면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NFT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어떤 파생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NFT가 너무 비싸니까 다 같이 돈 모아서 사자, 이런 크라우드 펀딩 비슷한 게 있고, 근데 얘네가 다오 커뮤니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보유한 코인만큼 사고 싶은 컬렉션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컨트랙트가 알아서 투표가 가장 높은 컬렉션을 구매하는 행위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NFT의 성장세에 맞춰서 그 격가지는 파생상품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NFTX는 NFT는 인덱스 펀드를 판매하는 상품인데, 얘네들은 이런 거예요. 크립토키티의 수컷이 더 많이 팔릴까, 암컷이 더 많이 팔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원자재 시장을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크립토키티가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있나? 완전 오리지널리티라서 사실은 그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억 단위로.
일단은 최초의 NFT다라는 그 영성이 이미 있잖아요. 네. 사실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이제 이더리움 내에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몇백 년 내에 사라지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두고두고 회자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가치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 네. 비트코인도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치가 엄청난 거지. 이제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너가 미술품을 비싸게 주고 산 게 맞다면은 그걸 담보로 하고 우리가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은 그 담보를 우리한테 넘겨라. 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해서 미술품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NFT 파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NFT 토큰화하지 말라고 만든 non fungible 토큰인 NFT를 다시 토큰화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서 이제 NFT를 마치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잘라서 파는 것처럼 NFT도 토큰화해서 잘라서 파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있고요. 네, 이제 NFT 성장 때문에 다양한 이런 파생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NFT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레이튼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그 전에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NFT로 인해서 어떤 디지털 세상의 어떤 원본이라는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게 됐다라는 거잖아. 네네. 그랬는데 그거를 원본으로 전체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거지 우리가 일반 우리 실세계에서 그냥 모나리자의 원본을 봤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 감동하는 거. 그래서 굳이 루블 박물관을 네네. 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꼭 원본을 봤다고 보고자 하는 그 욕망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닌가?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하나가 그 슈카월드에서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NFT 시장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NFT 열광하는지 조금 재밌게 잘 설명한 게 있었는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그 슈카월드에서 이제 NFT, 슈카월드는 경제 전문 유튜브거든요. 그거 나한테 하나 URL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분짜리니까 되게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나중에 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